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만나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전 하이닉스는 뭐 쭉쭉 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국면은 아닌데 돌아가면서 섹터가 가고요. 드디어 못 가던 자동차까지도 네. 그죠. 와, 현대차가 뭐 하루에 3, 4% 오르는 게 아니라 얼마 지나면 9%뭐 그죠 오르는 네, 뭐 10% 가까이. 예, 10% 오르는 그런 국면이 나오는데 자동차주가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제일 컸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엔비디아 블랙엘 B200 요거 5만 장 네. 이제 구매하는 게 아마 곧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포티투닷의 송창현 사장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됐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율주행을 자체적으로 이제 꾸려가던 그런 분인데 갑자기 사퇴한다고 하니까 네. 시장이 결국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아, 엔비디아랑 손을 잡나 보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테슬라 따라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워낙 지금 성능이 좋은 네.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놨는데, 근데 그거랑 좀 필적할 만한 또 회사 중에 하나가 어쨌든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도 있죠. 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현대차가 이제 엔비디아랑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이 그러니까 송창현 사장의 사퇴를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그 타이밍부터 주가가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대차는 사실 아무런 얘기한 게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아, 저 사람이 사퇴한 것 자체는 현대차의 전략이 이제 바뀔 거다. 네. 이 기대감이고, 거기다가 그 지난 3년 동안 현대차 그룹이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이익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익이 좀 증익할 거다. 특히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잘 나가니까 네. 하이브리드 카와 더불어서 또 관세도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실적 기대감, 그 현대차의 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도대체 성장할 수 있나, 이 성장 동력, 이 의구심이 많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돌파구가 맞아요. 보인다. 예. 근데 일단은 엔비디아 손을 잡고 이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그래서 네. 아마 10% 가까이 이렇게 좀 올렸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동차 뭐 전기차라든지 관세 뭐 이것만 가지고선 사실 이렇게 네. 뭔가 붐업시키기 어려웠는데 뭔가 어렵죠. 새로운 그죠 뭐 재료라고 해야 네. 되나 이벤트 이슈가 하나 이제 붙어서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처음에 주가가 갈 지금은. 때는요, 네, 그죠? 맞습니다. 실적은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고. 그러면 본질적인 뭐 차량의 판매 대수라든지 전기차에서 여전히 허들 이런 걸 생각하면 못 가는데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는다. 엔비디아의 칩을 받아서 이 받는 데가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또 네이버 이런 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럼 현대차는 이거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게 5만 장이면 네. 뭐 그렇게 이게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도대체 5만 장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명확하진 않잖아요. 네. 이게 막 대규모인지 적은 건지, 네. 왜냐면 막 그 몇백만 장 얘기도 나오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근데 사실 5만 장은 엄청 큰 규모예요. 금액 곱하면 우리가 네. 놀라겠지,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한번 보시면 음. 엔비디아 블랙엘 이제 GPU 5만 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기존에 엔비디아 H100, H200으로 이걸 학습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재학습을 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B200으로 하잖아요. 블랙엘 네. 현대차 받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고, 사실 이제 이 엔비디아 GPU 규모는 5만 장이면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테슬라 다음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자율주행 학습을 할 수 있고, 요게 보니까 한 보고서 보니까 이제 이 정도 5만 장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서울시 있잖아요. 네. 서울시 전체 실시간 교통 관리할 수가 있대요. 요 집 GPU 요 5만 장이 있으면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그 교통 뭐 관제센터 이런 데가 있겠죠. 그거 네. 하려고 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네. 그 비용이 지금 들어가 구축이 돼 있겠어요, 네. 그죠? 예. 근데 그 정도 급이라는 거죠. 한 번에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성능 면에서 현존 슈퍼컴퓨터의 한 30배 정도 된대요. 예. 예, 이 규모가. 그러니까 5만 장이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도대체 감은 명확하게 안 오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시대에 있어서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하드웨어는 맞아요. 이걸 이제 네.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잘 학습하냐의 문제인데, 소프트웨어죠. 예, 그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도 이제 엔비디아랑 협력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고, 엔비디아는 그 시스템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수많은 차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계속 쌓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장 하긴 어려우니까 엔비디아는 가상 공간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여기 들어와서 그냥 같이 테스트하자. 그러니까 그런 가상 공간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해서 그걸 최적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손을 잡고 이 5만 장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해서 협력을 하게 되면 뭐 저는 엔비디아도 윈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필요한 거죠. 현대차 그죠, 같은 맞아요. 그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주고 판을 깔아주면서 수요가 챙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테슬라는 네. 자기 혼자 다 하니까 엔비디아가 들어가기 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보니까 원래 엔비디아랑 처음에 했다가 중국 업체랑 이제 하게 됐고, 근데 중국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나가버리고. 그럼 사실 엔비디아도 제가 젠순왕이 저번에 10월에 삼성동 가서 치킨 네. 먹었잖아요. 예. 그게 괜히 그런 건 아니고 결국엔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준비된 파트너는 사실 전 세계 어딜 봐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완성차 이런 중에. 제조업 기반의 그 준비된. 그 로봇과 지금 같이 하잖아요,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하고 현대차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이제 현대차랑 그렇죠. 손을 잡으면 좋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창현 사장이 사임을 하니까 아 이제 진짜 엔비디아랑 손잡나 보다. 예, 이걸 이제 시장이 인지를 하고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네. 블랙엘 B200 5만 장은 상당한 이제 현대차한테 의미가 있는 이것 때문에 저는 좀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네.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도 같이 할 거거든요. 예, 그 모멘텀을 그렇죠.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뭐 그동안 밸류에 대해서 막 정말 너무 싸다 했었잖아요. 그죠? 네. 실적이 막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피크아웃 논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래도 PER이 뭐 5배 뭐 맞아요. 이랬었죠. 네. 이거는 뭐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서 너무 쌌다. 네. 근데 계속 쌌다 그동안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올라오면서 네. 글로벌 그 다른 완성차 업체들 비해서도 PR이 지금 낮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한 22만 원대에서 순간적으로 30만 원 위로 올라갔는데 그죠? 밸류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차? 지금 오늘 보니까 예, 그리고 30만 원 이상 올라와서 한 6.7배 정도 된대요. 그래도 싼 거죠. 네. 평균이 전 세계 자동차 평균 그 수치가 나온 게 있는데 봤더니 8.8배래요. 예. 8.8배니까 아직도 최소 30-40%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평균까지 한번 찍지 않겠냐. 도요타하고 혼다가 10배 넘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200배가 넘어요. 근데 테슬라 쫓아갈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8배 후반까지는 갈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랑 이런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성과가 만약에 나오면 10배 넘는 거죠. 그때는. 10배면 40만 원인데? 예, 40만 원도 넘을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싸다는 걸. 사실 순이익은요 테슬라보다 더 많아요. 현대차가 순이익이. 근데 테슬라가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시총으로 계산하니까 2,000조가 넘더라고요. 2,000조 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60조거든요. 시총이 너무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피지컬 AI 얘는 잘할 것 같다. 예. 현대차가 성공할까? 과연 이제 중국은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테슬라 따라갈 수 있나? 이 의심을 하니까 못 올라간 건데,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젠슨왕과 협력을 해서 뭔가 좀 결과물이 나온다면 밸류는 PER 10배 이상은 가지 않겠냐. 그리고 어쨌든 또 내년에는 이익도 증가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PER 이제 6.7배니까 사실 코스피가 10배 넘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뭐 비싸다고 절대 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재평가로 좀 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현대차 그룹이 우리도 로보틱스와 이런 미래 성장 산업을 그룹의 핵심 축으로 갈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면 10배 가는 건 일도 아니죠. 그거는 진짜 10배, 네. 15배 갈 수 있는데 참 테슬라처럼 못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테슬라는 사실 후발 업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일론 네. 머스크가 우린 자동차에서 아니다 뭐 할 정도로 많은 꿈들을 벌리는데 자동차에 대한 확고한 이 제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성장성의 가이드를 못 주는 것 같죠.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네, 말씀.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이제는 내연기관은 예. 결국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전기차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 테슬라의 그 완전 자율주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압도적이거든요. 저런 차가 돌아다니면 누가 쫓아가겠어요, 그 차를. 그러니까 옛날에 애플 아이폰 나오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삼성 갤럭시 혼자 남고. 근데 그런 일이 자동차에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지금 돈 많이 벌면 뭐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 의심인데,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 됐고, 현대차가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정의성 회장 아래서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티가 많이 안 났을 뿐이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올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고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는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잘했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갈 것 같고 특히 현대차가 좀 로봇에서 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밸류체인이거든요. 중국이 밸류체인 다 갖고 있는데 중국 대체할 밸류체인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보는 게 이 그 로봇 부품이요 자동차 부품과 유사하대요. 되게 이 모터라든가 이런 거 관절의 액추에이터 같은 게 뭐 감속기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자동차에 쓰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걸 로봇용으로 만드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반 자체가 그쪽에서 탄생한 거거든요. 예. 그 현대차가 하기 되게 유리하고 현대차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뭐 올해 하반기에 주도주였고 내년에도 주도주로서의 의심은 없는데 주가는 전처럼 이제 못 가니까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죠? 네. 물론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전과 같은 탄력은 아니에요, 반도체는 그죠? 왜 그런 겁니까? 좀 기간 조정하는 거예요? 기간 조정으로 네,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9월, 10월까지 너무 달린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예. 이 두 달 만에 너무 올랐거든요. 뭐 음. 삼성전자도 거의 2배 가까이 급등하다 보니까 좀 숨고르기도 좀 필요했고 하필 또 그 11월에 좀 약간 지지부진했던 게 이게 뭐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악재들이 좀 나왔죠. 뭐 아시겠지만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하 하니 많이 네.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시장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 그래서 미국 기술주 빠졌죠. 또 오라클 때문에 지금 AI 버블 논쟁 한창이잖아요. AI 버블이다 아니다. 뭐 왜 이렇게 부채만 끌어다 쓰냐. 데이터 센터 짓는데 자기 돈으로 해야지. 왜 부채 이제 자꾸 당겨 쓰고 돈은 언제 벌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사실 지금 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AI 버블 논쟁, 투자가 줄어들면 사실 반도체한테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일단 주가에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뭔가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데 미국에서 나왔던 그런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네. 외국인 또 매도가 그때 하필 또 겹쳐가지고 맞아요. 예. 또 환율까지 오르다 보니까 예.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아버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업황은 계속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계속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건 명백한데 일단 많이 오른 데다가 그런 좀 불편한 이슈 몇 가지가 네. 겹쳐서 약간 쉬어가고 싶다는 그런 걸 이제 11월까지는 시장이 좀 표현을 하면서 주가 좀 부진했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팔 사람 팔고 그죠? 네, 저렇게 네. 수요가 들어오고 실적으로 그런 걸 확인하면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네. 이제 뭐 올 연말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을 보면서 반도체를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가장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공급 부족 쇼티지 얘기를 많이 하대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급은 이게 언제까지 부족할지는 우리가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공통 의견은 내년까지는 네. 공급 부족한. 근데 일부 뭐 외사 보고서 보면 28년에도 부족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망이 다 달라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 공급 늘리는데 적극적이지도 않고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 괜찮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지금 공장조도 한 2, 3년 걸려요 또. 그렇죠. 양산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좋을 때 확 늘렸다가 피망 맞아요. 경험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반복됐거든요. 예. 이번에 슈퍼사이클이고 그러니까요. 예, 공급 늘려도 수요 많아서 괜찮다. 예. 그러다 다 결국엔 정말 그러니까요. 힘들어졌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 또 다른 네.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많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HBM에 다 집중하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 만들 여력도 사실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요새 갑자기 구글 TPU 나와가지고 TPU에도 HBM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 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집중해줘야죠. 구글 TPU 집중해줘야 돼요. 여기만 있나요? 계속 지금 늘어나죠. 그렇죠. 자체치. 예. 그럼 거기에 HBM 대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좀 저번에 놀랬던 게 기사를 보니까 HBM4 그게 이제 구글 TPU에 들어가는 게 삼성이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서 좀 놀라웠던 게 그 이걸 설계하는 기업이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이 CEO가 한국 와가지고 삼성의 이제 그 이제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28년까지 좀 우리 다 계약 맺자. 그랬는데 삼성전자에서 거절을 했대요. 26년까지만 하재요. 왜 이렇게 고자세로 나갔냐면 엔비디아 물량 주기도 빠듯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공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브로드컴이 주고 싶어도 다 못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HBM도 이렇게 부족한데 범용 디램 만들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내년까지 공급이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네. 근데 이제 엇갈리는 건 27년이에요. 왜냐 27년부터는 용인 클러스터 있죠. 거기 그 하이닉스 요 공장도 그때쯤이면 좀 완공이 될 거고 예. 삼성의 평택 공장도 어쨌든 이제 P5 공장인데 거기도 27년 하반기 요 정도면 좀 완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7년 되면 좀 분위기가 약간 그래도 공급 늘지 않을까? 이게 좀 나올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 논란의 여지는 없는 건 26년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은 이어지고 수요는 꺾일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반도체는 어쨌든 뭐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물량 가지고 뭐 하고 또 가격하고 뭐 치킨 게임이라고 반도체 제일 유명한 게 사실 반도체잖아요. 치킨 네네. 게임 그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네. 거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사실 디램만 가지고 디램이나 낸드만 가지고 왔을 때는 과거의 양상이 펼쳐질 수 있는데 맞아요. 지금 진짜 그럴 수 있어요. HBM이라는 그 상품이 들어와서 네. 확고하게 얘가 잘 나가고 그죠? 네. 캐팔 빨아가고 나머지 제한적인 게 좋아지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HBM 잘 말씀해 주신 예. 게 갑자기 하나가 딱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옛날 반도체랑은 완전히 다른 게 성능도 성능인데 이게 미리 만들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춤형.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거죠. 엔비디아의 GPU에 이제 이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이든 마이크론이든 그냥 다 같이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디램 이렇게 PC에서 한번 분해하셔가지고 네. 삼성 거 빼고 혹시 삼성 거 있으면 빼가지고 네, 팔아요? 비슷한 용량의 팔면 되나요? 비싸니까 요즘에. 네. 근데 거기다 하이닉스 꽂아도 그냥 다 돌아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어. 그냥 그걸 범용 디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그냥 찍어내죠. 24시간. 그래서 공급은 줄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꾸준히 늘었고 수요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HBM은 그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원하는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맞춤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삼성은 그걸 못 맞췄죠. 그래서 탈락하고 자꾸만 이번에 이제 맞춰서 들어가게 됐는데 HBM은 어쨌든 철저하게 주문형입니다. 미리 찍질 않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번 실적 발표할 때 내년 물량 다 끝났다. 주문 완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삼성도 완판됐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디램 제조사들이 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정도 수요니까. 그래서 오버 캐파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게 그러니까 이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초과 공급이 잘 안 나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좋으니까 계속 이제 공급 부족이 네. 나온 거다. 그래서 HBM은 확실히 과거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구심이 많아요. 시장에서 네, 오래 있는 맞아요. 사람은 의구심이 많아갖고요. 처음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 그래? 확 믿고 사버리고 올리면 되는데 오래 있은 사람은 옛날에 말이지 맞아요, 의구심이 맞아요. 많아가지고 그냥 자 HBM이 내년 거 다 완판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근데 이제 2차 전지 네, 보세요. 2차 전지 맞아요, 뭐 맞아요. 배터리 업체들 막 우리 거 만들어줘 2조 원, 3조 원어치 공장 짓는다고 막 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냥 업황이 안 좋고 보조금 축소하니까 그냥 확 줄어든 것처럼 물론 반도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다르긴 한데 그다음에 아까 이제 쇼티지 얘기했고 그러면 내년에도 HBM도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인 거죠. HBM 쪽에서 여전히 HBM도 네. 좋지만 디램 그 범용도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뭐 수요가 꼭 좋은 게 아니라요. 그냥 안 만드니까 예. 그래서 가격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미친 듯이 올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요새 삼성전자가 더 강한 이유가 범용 디램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삼성이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범용 디램 가격이 그냥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CXMT도 옛날 DDR4 안 만듭니다. 막 가만히 있었는데 네. 그렇죠. 네. 기술한다고 땅 사 있었는데 땅값 오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값이 그냥 우리 상상 이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저 이번이 왜 놀라운 사이클이냐면 반도체 가격은요. 처음 출시할 때가 최고가예요. 아마 아실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IT 떨어졌죠. 제품 원래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떨어지다가 좀 일정 부분 반등하다가 소멸해요. 또 신제품 나와요. 근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너무 다른 게 DDR5가 나온 지가 좀 됐지만 가격이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요. 그냥 위로 솟아버렸어요. 그냥 이 역대 최고가에 처음 출시한 가격이 넘은 거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최초입니다. 예.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수급 논리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공급이 부족한지 네. 이게 HBM 나오면서 모든 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업황은 주가는 오르내리하지만 그죠? 업황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의심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셨고 그러면 이제 기업별 고민인데 삼성 하이닉스가 독주하다가 삼성전자가 쫓아와서 최근 흐름들은 삼전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양새를 보인단 말이에요. 방송하는 오늘은 또 하이닉스가 또 하이닉스 급등했더니 맞아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회사를 비교하게 되면. 근데 일단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이익 추정치 대비하면 둘 다 싼 건 맞고요. 네. 비싸진 않고요. 충분히 하이닉스도 매력이 있는데 다만 이게 상대평가거든요. 그렇죠. 지난 5년 동안 그 주가 수익률 보면 하이닉스가 주가 오른 게 거의 한 400%가 50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른 거 맞아요. 지난 5년 동안. 근데 삼성전자는 지난 5년간 60%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예 못 오른 거죠, 사실. 5년 동안 보면. 그러니까 이 격차가 큰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에 대한 그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추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가 좀 새로워 보이거든요. 얘가 좀 뭔가 시작을 하네. 뭐 엔비디아에도 들어가고 구글에도 점유율을 앞선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그건 거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넌 좀 쉬고 이제 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수급적으로 우세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닉스를 외국인도 좀 최근에 좀 안 사고요. 삼성만 사는 경향도 실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좀 매력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좀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결국엔 또 이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에 삼성 그 하이닉스가 또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국 또 하이닉스가 쉬면 또 키 맞추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누가 이긴다 이 부분보다 결국엔 둘이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옛날에는 하이닉스 혼자만 갔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클은 아니고 그때 완전히 HBM만 가지고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10% 오르면 삼성 못 갔을 때 좀 쫓아가고 또 삼성이 먼저 가면 또 하이닉스가 쫓아가는 이런 구조로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삼성은 파운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를 예상보다 잘하면 그냥 삼성이 더 치고 가버릴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내년에 일단 검증은 해봐야 되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파운드리는 좀 변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같이 사는 거예요, 두 개를. 코스피 200 사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시각 조금만 더 여쭤보면 결국은 삼성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죠?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살 때는 삼성전자를 뭐 한국을 사는 거니까 그죠? 결국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꼭 기업 비교가 아니라 포트나 네. 이런 걸 보더라도. 비중이 이제 왜냐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훨씬 많이 샀어요 그동안 많이 채워놨는데 삼성전자는 비워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좀 부담도 없고 근데 삼성이 그냥 그저 그러면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삼성이 구글 TPO 나오면서 반격을 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어쨌든 져요. 하이닉스의 비중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워낙 이제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예. 근데 구글 TPO는 좀 다르거든요. 또 삼성이랑 구글이랑 협력하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TPO를 사실 여기 TSMC가 또 만들잖아요. 네. 이 설계, 그러니까 제조를 해주는데 삼성도 제조할 능력은 돼요. 옛날에 구글 칩도 만들어준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좀 신뢰도를 얻으면 이거 HBM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구글 TPO도 제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삼성의 어쨌든 내년 내후년에 저는 변수는 뭐 우리 메모리 좋은 건 다 아니까 여기서 하이닉스를 이기려면 결국 파운드리 같아요. 이 파운드리에서 뭔가를 보여준다면 정말 역전타도 날릴 수 있다. 근데 그건 삼성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겠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아마 외국인도 그렇게 저도 생각할 거로 보는 게 내년에 2월에 이 삼성 갤럭시 새로 나오잖아요. 네. 여기 엑시노스 들어가거든요. 엑시노스 2600인가 AP. 들어갑니다. 원래 퀄컴 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퀄컴은 그 아주 큰 거 있죠. 울트라 모델. 그거고 요 정도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는 아마 그 이 갤럭시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는 아마 엑시노스가 탑재되는데 그 엑시노스 만들어주는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잖아요. 2나노인가로 아마 만들 것 같아요. 2나노인가 3나노. 그게 만약에 제대로 성능이 나온다.
큰 문제 없다. 그렇죠. 그럼 일단 그렇군요. 이거 파운드리 경쟁이 올라간 게 맞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구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차 고비가 내년 2월에 나오는 갤럭시가 삼성이 그 부분에 사실 헤맸잖아요. 그죠? 헤맸어요. 엄청 헤맸어요. 자체 모바일 AP 한다고 해서 네.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퀄컴 갖다 쓰고 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뭔가 좀 검증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예. 예. 이게 그리고 삼성폰은 그 우리가 사실 너무 애플만 생각해 그렇지 삼성이 세계 1위잖아요. 사실은 예. 폰 그 그렇죠. 판매 대수 사실 네, 1위인데 네. 갤럭시 프리미엄만 따지면 물론 애플에는 아직 경쟁은 안 되지만 음. 그래도 이 대수가 몇 천만 대나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대로만 뽑아낸다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신뢰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저는 내년 2월이 좀 중요한 좀 음. 변곡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성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뒤진다? 삼성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안 하는 맞아요. 얘기죠. 그죠? 근데 맞습니다. 그런 판도 변화가 HBM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또 HBM도 영원한 HBM이 아니고 그죠? 예. HBM을 대체할 수 있는 뭐 TPU를 하든 어쨌든 메모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뭐 DDR7인가 그죠? 네. 그렇게 해서 HBM 말고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디램 쪽에서 할 수 있어. 이러면 또 사실 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HBM만 좋은 게 아니라 예. 엔비디아가 이제 내년에 내놓는 칩 중에 하나가 그 칩에는 HBM이 안 들어가고 그 이 GDDR7 네, 네. 범용 칩이죠. 예, 예. 그거 삼성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 칩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올해까지는 없었어요, 사실은. 내년에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 범용 디램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삼성한테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삼성이 여러 면에서 사실 올해 여름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가을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고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도 그걸 지원 사격하듯이 범용 디램까지도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 그림도 저는 하이닉스가 못 간다가 아니라요. 하이닉스를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고르게 가는 그런 이제 올해는 어쨌든 사실은 하이닉스가 독주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삼성도 쫓아가는 모습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했고, 네. 소부장 얘기를 간단하게 여쭤보면, 근데 소부장은 고민은 옛날에는 삼성 하이닉스 좋아지면 그 밸류체인들이 뭐 전공정부터 해갖고 소재 다 좋았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소부장이 지난번에 함께 오른 거 말고 지금은 너무 기판 쪽만 일부만 가는 것 같아서 그죠? 이 소부장 투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부장이 어려웠던 게 지금 이게 공급을 잘 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낙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근데 결국엔 투자는 하거든요. 예, 예전보다는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평택의 P5 공장, 용인 클러스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는 소부장의 핵심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같아요. 이쪽으로 결국엔 낙수 효과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원래는 HBM 후공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이제 전공정 장비 예. 이쪽에 이제 수주들이 들어올 것 같고 이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청주의 M15X 공장이 이제 아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몇 달 전부터 하이닉스가 몇몇 전공정 장비 제가 매일 그 공시를 보니까요. 몇몇 하이닉스향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계속 수주가 나오는 거예요. 날짜가 그 계약 종료일이 11월이에요. 그럼 이제 거의 청주 공장 완공된 그 날짜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유추했던 게 그래서 이게 발주가 시작됐구나. 예. 그래서 아마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전공정 장비도 들여다 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전지는 어떻게 보면 자생력으로 실적이나 뭐 자생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공백이 생길 때 뭔가 수급이 갈 데가 없을 때 확 들어서 한번 확 올리고 또 좀 관심이 없다가 뭐 이렇게 가고 이런 경향도 없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날 보면 와뭐 2차 전지가 난리 났습니다. 에코프로는 20% 이상 올랐는데요. 네. 그동안에 어쨌든 ESS 셀이나 그다음에 양극재를 봤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가 역시 2차 전지는 에코프로인가요? 옛날의 일단 추억이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이유 네.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일단 지금 양극재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예, 있어요. 그래서 예. 내년 1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니 리튬 가격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의 알버말이 네. 아시겠죠? 리튬 회사인데 예. 여기가 UBS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평가한 게 리튬가 오른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올렸더라고요. 그 얘기는 양극재 가격도 결국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양극재가 오르면 더 나쁠 게 없죠. 뭐 그리고 2차 전기차 안 팔리는 거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더 이상 악재는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일단 모멘텀 촉매제가 좀 됐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유독 또 이 에코프로 계열이 좀 올랐던 건 코스닥에서 보시면 알테오젠 밑에 있잖아요. 바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두 개가 2, 3등인데 알테오젠이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네. 통과됐습니다. 이사 가니까 이제 이사 갑니다. 여기 빠지면 누군가 이거 공백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 추종하는 펀드들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제일 많이 들어갈 건 에코프로 BM, 예.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순으로 들어가겠죠. 이 빈 공간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 에코프로 그 알테오젠이 빠진 자리에 코스닥 50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수급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네요. 희한하게 네. 알테오젠이 임시주총에서 그동안 얘기 있었지만 네, 있었죠. 임시주총에서 딱 그 결의한 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맞아요. 예. 바로 그 결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호재가 하필 또 있었고 예. 있는 날 올리기도 괜찮죠. 음. 거기다 수급 이슈, 이거 이제 빈 공간이 생기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약간 피해 보는 업종은 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바이오는 급락해 버리더라고요. 반대로 예. 2차전지로 쏠려버리네. 알테오젠 악재도 예.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런 수급 효과랑 양극재 기대감 이 두 개가 결국 에코프로 사실 에코프로만 간 건 아니고 뭐 LNF도 그렇고 네. 포스코 퓨처엠부터 2차전지가 동반해서 다 갔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에다 수급까지 곁들여서 제일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항상 의구심으로 그러면 2차 전지가 이제는 물 들어왔고 오팡 좋아지고 양극재 오르고 수요 들고 가냐? 에?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요 앞에도 몇 차례 상승 이후에 다시 반납하고 어쨌든 결국 업황이 아닌 이슈였기 때문에 좀 제한적 상승 아니야? 또 차익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구조적 상승은 힘들죠. 예. 네, 그거는 뭐 아마 누구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전기차 많이 팔려야만 이게 열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물러나야 돼요. 아니면 내년에 중간선거 지든지 예. 트럼프가 지면 아마 폭등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럼 왜냐하면 트럼프 그럼 민주당 후퇴하니까. 후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 민주당은 찍어준 거면 민주당은 전기차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때는 구조적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1년 후의 문제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박스권으로 봅니다.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빠지는 건 끝났고요. 이제 바닥 다지고 오르고 또 오르고 내리고 그렇지만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인 게 어쨌든 지금 ESS 모멘텀은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보고서 본 거 중에 그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쓴 보고서에 뭐가 나왔냐면 LG엔솔 가지고 트레이딩하래요. LG엔솔의 이 시총을 보고 2차 전지 트레이딩에 참고를 하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LG엔솔이 그럼 시가총액을 밴드를 한 80조에서 110조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90조 깨지면 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40만 원 초반 갔을 때가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 닿자마자 바로 급등해 버렸어요. 그리고 50만 원 한 중반 가면 110조 갑니다. 그때 비싸다는 거예요. 예, 구조적 성장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줄이고. 그러니까 그 LG엔솔의 주가를 보면서 이제 2차 전지도 비슷하게. 그러면 얼마 전에 LG엔솔이 40만 원 초반까지 그 LG화학이 지분 매각한다 또 얘기가 돌아가지고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2차 전지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이면 그 전략이 정확히 맞았죠. 바로 지금 다 급등해 버렸거든요. 트레이딩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ESS는 구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ESS 쪽만 빼면. 근데 일반적인 2차 전지는 그 김현수 연구원의 의견대로 그 LG 엔솔이 좀 밑에 하단에 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담고 또 50만 원 넘으면 조금 보수적으로. LG 엔솔이 50만 원 넘었다 그러면 좀 매수는 좀 자제하고 이런 좀 트레이딩 전략이 저는 가장 좀 나은 전략 아닌가. 예, 옛날에 삼성바이오도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87, 80만 원 가면 100만 원 사이에서 네, 맞아, 그런 맞아. 터널을 준 적이 그랬죠.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넘었죠. 올라가는 네. 건데 그죠. 그래서 뭐 LG에너지솔루션도 그런 어떤 이 레벨의 변화가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실으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트레이딩을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구조적 성장이나 장기적으로 지금 막 실을 게 아니고 그런
그럼 뭐 단타는 아니고 그죠? 네. 트레이딩정 성격의 산업을 이용한다고 하면 셀이나 한 양극재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핵심은 음. 이제 이거 반도체가 아니라 그 2차 전지 셀이죠. 음. 셀 만드는 3사랑 네. 결국 거기 들어간 양극재, 음극재 여기가 가장 핵심이죠. 예. 거기가 어쨌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산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있고 또 LG가 벤츠 또 수주도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잘하긴 하지만 우리도 간간히 그냥 우리가 좀 약간 이제 프리미엄급에서는 계속 수주가 들어오긴 해요. 근데 미국이 안 열리는 게 좀 답답해서 그렇지.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포에는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또 빠진다. 그러면 또 2차 전지 되니 안 되니 뭐 이러면서 그렇죠. 논쟁이 있을 예. 텐데 그때는 과감하게 좀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이고 다만 또 이제 2차 전지가 급등할 거잖아요. 급등하면 또 그래요. 이제 또 구조적 성장 나옵니다. 예. 조심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예, 반대로. 약간 그 엇박자를 타야 음. 저는 2차 전지에서 좀 당분간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에코프로가 지금 액분을 해가지고 가격이 좀 그렇지만 옛날에 한 3년 전에 주가가 오를 때 그때 샀던 분들은 사서 사실은 이제 손실 보고 판 분도 많고 네. 올라올 때 판 분도 많고 그때 사실은 버티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그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손실일 거예요. 손실 그죠? 엄청 크죠. 손실 아직도. 크죠. 예. 네, 엄청나게 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나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다시 옛날에 그런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런 그런 건 하락은 아니에요. 이제 네. 뭐 우려는 안 가도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혹시라도 고점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음. 사실 액션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이라도 정리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라는 거예요. 그 같은 기업에서 그냥 무작정 언젠가 오르겠지가 아니라 그 예를 들면 LG엔솔이 한 40만 원 갔을 때 그렇죠. 이제 여기서 사는 거죠. 더 사도 괜찮고 만약 LG엔솔이 50만 원 좀 넘어서 간다 그러면 일부 줄여놓고 그 기업에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몇 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 사실 좀 낮아지긴 하거든요. 예. 이게 그냥 앞으로 계속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확신만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 예.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그 행동을 취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러 그 업황의 변화들 그다음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ESS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ESS와 관련된 기대들, 변화들 어떤 게 있을까요? ESS 시장이 이제 조금씩 열리곤 있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또 이게 약간 경시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냐 뭐 이런 시선도 있긴 한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에 ESS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젠슨항이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젠슨항이 했던 얘기는 앞으로 2027년부터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400볼트 쓰거든요. 이 전압이 800볼트로 올라간대요. 고전압을 쓰면 그만큼 이제 전력 그 양은 늘어나는데 단점이 전력이 이제 미친 듯이 요동을 쳐요. 이게 전력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로 튀었다가 어떨 때는 전력이요 줄어들기도 하고 불안정하다. 너무 불안정한 이걸 전력 부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군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마치 이제 요리할 때 불 조절 못하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여기다 아무리 고전력 쓰면 뭐합니까? 이 전류를 못 잡으면 GPU 쓸 수가 없어요. 근데 ESS가 그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준대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요거 ESS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27년부터 탑재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벌써 LG나 삼성이 이제 수주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증설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맥킨지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ESS 용량이 27년에 29기가와트인데 2030년 가면 312기가와트까지 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기업들의 북미 생산 능력이 LG가 77기가와트 그다음에 삼성이 29기가와트니까 북미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부분보다 지금 적기 때문에 저는 더 증설할 거로 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중국은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이제 보조금을 안 줄 겁니다. 중국 배터리 쓴다?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 용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밖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ESS 쪽, 미국 쪽에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대체하면서 ESS, 결국 데이터 센터, 한마디로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AI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ESS에 준비된 회사들만 선택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 모든 배터리 이 관련 밸류 체인이 네. ESS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분리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게 ESS를 데이터 센터 AI에다가 연결하는 게 그냥 어그로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근데 점차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게 국가적인 이제 에너지 안보와 연결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시도들이 나오대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게 에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젠슨왕도 똑같은 얘기라고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모두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AI는 하고 싶은데 전기가 없다. 그리고 전기가 있어도 이걸 전기를 또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돼야 AI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해서 미국의 AI 패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부러운 건 그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전기가 너무 남아 돌아요. 거기는 뭐 정말 전기 천국입니다. 그렇다면서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부족해요. 중국은 뭐 원전도 많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뒤늦게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원전 짓는데 10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뭐 LNG 발전소야 금방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간들이 있거든요. 짓는데 그러면 그거를 단기간에 커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하고 ESS 결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S는 AI 데이터 센터 전류를 안정적으로 이제 그걸 흘리게 해주니까 그 부분도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전력 이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ESS가 됐고 젠슨왕도 ESS가 보조 전원이 아니고 주전원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팟캐스트 보니까 물론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 젠슨왕이 뭐라고 했냐면 AI에서 제일 고민이 아무튼 그거다 전력이다 전력인데 앞으로 한 6년 지나면 SMR이 아마 엄청나게 깔려 있을 거다. 원전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형 모듈 원자로. 근데 아직 시간이 네, 시간 걸리니까 네. 그걸 대체할 뭔가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걸 보면 결국 ESS가 그 빈 공백을 전 충분히 메꿀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과 경쟁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충분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받을 수 있어서 네. 너무 중요한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ESS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좀 실제로 기대로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ESS가 부각되고 중요성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2차 전지 업체들이 다 가는 건 아니다, 그죠? 네. 그러면 ESS의 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밸류 체인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네. 일단 이제 LFP 배터리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제일 그렇죠. 중요한 게 네. LG엔솔과 삼성 SDI가 준비가 돼 있고 LFP 양극재는 LNF만 합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돼 있고 또 냉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관련된 회사가 신성 SD랑 한중 NCS 네. 요 두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는 이제 보통 파우치형으로 좀 만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파우치 필름 공급하는 회사가 율촌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아니지만 ESS 제조하는 업체가 서진 시스템. ESS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SK 이터닉스. 그 다음에 ESS용 변압기가 또 따로 있어요. 산일전기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ESS 구성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 여기가 변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는데 꽤 많네요. 예. 네.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찾아본 밸류 체인인데 네. 이 중에 오늘 좀 두 개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신성 ST랑 한중 NCS인데 네. 한중 NCS부터 말씀드리면은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에 여기도 자동차 부품으로 시작했다가 ESS 그 냉각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행식인데 이제 물로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는 열이 엄청 많아요. 이 충방전 할 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게 열 관리 못하면 이게 이 ESS가 역할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열을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공냉식이 있고 순행식이 있는데 한중 NCS는 공냉식, 아니 그러니까 순행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행식이 훨씬 더 배터리 효율도 좋고 수명 안정성도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회사의 특징은 근데 삼성에 공급합니다. 삼성 SDI 밸류 체인은 한중 NCS. 요거랑 이제 경쟁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신성 ST. 여기는 LG예요. 네, LG 쪽에 이제 주로 공급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ESS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을 만드는데 어쨌든 지금 LG랑 지금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고객사 중에 테슬라도 있더라고요. 스텔란티스, SK온, 폭스바겐. 되게 좀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는 거죠. 한중 네. SCS는 아까 그 순행식 그 냉각 시스템이고 네, 맞아요. 신성 SD는 얘도 냉각적이에요. 여기는 이제 예. 냉각판, 판이라 그래서 예, 냉각판, 그다음 배터리 보호하는 모듈, 이 케이스 있어요. 네. ESS 담는 껍데기, 컨테이너 이런 거래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어쨌든 그 한중 NCS는 핵심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과 함께한다. 그리고 여기는 LG 엔솔과 함께한다.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ESS랑 좀 이렇게 순수하게 잘 연결된 이 어쨌든 밸류 체인은 한중 NCS랑 신성 ST가 좀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공실 보니까 신성 ST가 미국 법인 투자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증설하는 것 같아요.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북미 ES 시장이 열리긴 열리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2차 전지가 굉장히 어려울 때 먼저 LG 엔솔이 ESS 쪽에 힘을 많이 줬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거 갖고 먹고 살겠어 그랬는데 그죠. 결국은 이제 대장주답게 그죠. LG 엔솔이 잘 했고 삼성은 여기가 열리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죠. 역시나. 근데 원래 옛날에 삼성이 1등이었어요. 그랬다면서요. CATL 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기호가 줄었다가 맞아요. 다시 역시 뭐 그 시장이 열리면 들어오는 삼성 아니겠어요? 맞아요. 삼성이 들어와서 또 말씀하신 예전의 업력도 있고 맞습니다. 삼성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 SK온은 어떻게? 그죠? SK온도 해요. 해요? 한데 좀 늦긴 했는데 합니다. 고객사도 벌써 확보해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ESS에서는 너무 SK온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SK온이 아무래도 ESS 비중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또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약간 후발주자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LG, 삼성, SK 이렇게 순으로 밀어버리니까 좀 각각 못 받지만 실제 수주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내년에 실제 성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는 LG랑 일단 삼성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건 SK온이 좀 극복해야 될 문제고 LFP를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숙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아까처럼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양극재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들은 그 양극재 업체들도 다 혜택이 있지만 ESS만 보면 LNF가. LNF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만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다른 기업들이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LNF가 가장 빠르고 상용화가 이제 그 가장 빠를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수혜는 일단 LNF가 다 가져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하고도 또 그렇죠. 그렇죠? 테슬라에 직접 공급하는 회사죠.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테슬라도 ESS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LNF가 일단은 ESS 쪽만 봤을 때는 좀 가장 주목받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얘기할 수 있어서 그죠. 네. 주제는 잡았고 궁금한 분 많죠. 그죠. 물려는 분들 많은데 주제는 잡았는데 사실은 뭐 할 얘기가 없어서 빙빙 도는 것도 힘든데 그죠. 그런 구간을 지난 것 같아요. 이미 그죠? 그건 지났고. 지나면서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또 의심 이런 걸 회복하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